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직경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지를 나타내는 직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은 주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직경의 내용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공기역학적 직경과 스토커스 직경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도 당연히 비교를 해서 출제를 할 거고, 그러면 공기역학적 직경과 스토커스 직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은 하나씩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공기역학적 직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내용이 정의입니다. 본래 먼지와 침강 속도가 동일하며, 침강 속도라는 것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침강 속도가 동일하며 밀도가 1g/cm의 삼성인 구형 입자의 직경으로 정의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먼지의 종류가 다양할 거잖아요. 그래서 먼지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먼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게 돼요. 그 특징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입자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입자의 밀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공기역학적 직경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밀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g/cm의 삼성으로 아예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했을 때 공기역학적 직경은 밀도가 1g/cm의 삼성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게 되면 답을 찾기가 상당히 쉬워요. 다른 내용에서는, 다른 직경, 특히 스토커스 직경에서는 입자마다 다 다른 값을 가진다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스토커스 직경에서 1번의 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스토커스 직경은 알고자 하는 입자상 물질과 같은 밀도 및 침강 속도를 갖는 입자상 물질의 직경이다. 또는 구형이 아닌 입자와 같은 종속도와 밀도를 가진 구형 입자의 직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밀도와 침강 속도가 정해진 값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공기역학적 직경 같은 경우에서는 1g/cm의 삼성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먼지의 여과 집진 과정. 여기서 집진이라는 것은 제거하는 것을 뜻하죠. 여과라는 것은 여과제, 다시 말해서 필터를 이용해서 제거시키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침착, 공기 정화기의 성능 조사 등의 입자의 특성 파악에 주로 이용되는 게 공기역학적 직경이에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역학적 등가 직경은 스토커스 직경과 공기역학적 직경으로 세분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공기 중에서 먼지 입자의 밀도가 1g/cm의 삼성보다 크고 구형에 가까운 입자의 공기역학적 직경은 실제 직경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시험상에서 다음 중에서 공기역학적 직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시험에서 오답으로 주로 출제되는 게 1번과 4번이에요. 자, 1번에서는 당연히 밀도가 1g/cm의 삼성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다시피 입자의 공기역학적 직경은 실제 직경에 비해서 크다, 작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역학적 직경이라는 것은 실제 직경에 비해서 큰 값을 뜻합니다. 꼭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토커스 직경입니다. 자, 스토커스 직경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입자상 물질과 같은 밀도 및 침강 속도를 갖는 입자상 물질을 스토커스 직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지 기술을 배우게 되면 스토커스 직경이라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는 입자에 적용되는 직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형이 아닌 입자와 같은 종속도와 밀도를 가진 구형 입자의 직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 되는데 주로 스토커스 직경에 관계되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2번의 정의를 묻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팁에 보시면 반경으로 나와 있어요. 반경이라는 것은 직경의 반이죠. 말 그대로. 따라서 스토커스 반경이란 구형이 아닌 입자와 같은 종속도와 밀도를 가진 구형 입자의 직경 대신에 반경 또는 반지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예제 10번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핵심 이론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10번. 비구형 입자의 크기를 역학적으로 산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본래 입자와 밀도 및 침강 속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구형 입자의 직경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가장 핵심은 본래의 입자와 밀도 및 침강 속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직경이에요. 뭐가 되는 거죠? 스토크스 직경이 되는 거죠. 반면에 공기역학적 직경이 시험에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밀도가 1g/cm의 함정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틴 직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마틴 직경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시험에서 출제를 했을 때 정의를, 다시 말해서 마틴 직경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직경에 대한 설명인가를 시험에서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결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당연하죠. 입자상 물질, 다시 말해서 먼지의 입자를 측정했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틴 직경은 입자상 물질의 그림자를 두 개의 등면적으로 나눈 선의 길이를 직경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두 개의 등면적으로 나눈 선의 길이에요. 그죠? 자, 두 개의 등면적으로 나눈 선의 길이. 이 값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직경? 마틴 직경입니다. 그리고 등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일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입자상 물질의 그림자를 동일한 크기로 2등분을 한 것을 마틴 직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11번을 보겠습니다. 입자상 물질의 크기 중에서 마틴 직경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입자상 물질의 그림자를 두 개의 등면적으로 나눈 선의 길이를 직경으로 하는 것.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답은 입자상 물질의 끝과 끝을 연결한 선 중에서 가장 긴 선을 직경으로 하는 것. 답은 입경 분포에서 개수가 가장 많은 입자를 직경으로 하는 것. 그리고 답은 대수 분포에서 중앙 입경을 직경으로 하는 것. 가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가번이 정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번과 다번과 라번을 반드시 한번 보기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를 잘못 봐서.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보기를, 네 가지의 보기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정답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광화학적 직경이에요. 광화학적 직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직경에 대한 설명인가로 문제가 나오겠죠? 광학적 밑경, 광학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현미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영된 입자의 모양이 원형이 아닐 때 입자의 최장 또는 최단 크기로 정의하거나, 여기서 최장 또는 최단이라는 것은 가장 긴 부분 그리고 가장 짧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또는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서 크기를 측정한 다음에 산술 평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개로 분할했다고 하면 그 분할한 값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 값을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최장 또는 최단 크기예요. 자, 그리고 산술 평균.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광학적 직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페렛 직경입니다. 자, 페렛 직경은 우리가 정방향 직경이라고 하는데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입경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입자의 투영 면적을 이용하여 측정한 입경 중 입자의 투영 면적 가장자리에 접하는 가장 긴 선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자리라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가장 긴 선의 길이로 표현하는 것을 페렛 직경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가장자리라는 것은 어느 자리를 가장자리라고 하는 거죠? 맨 바깥 자리를 가장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대교염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교염 물질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대교염 물질이라는 것은 법규상에 정해놓은 것만 해도 50가지가 넘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것은 대교염 물질 중에서도 실내 공간 오염 물질을 뜻해요. 실내 공간 오염 물질이라는 것은 실내 공기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류를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먼지가 있으니까 먼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자,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초미세먼지라고 하면 가스와 동일한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작은 입자예요.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면, 오존, 초미세먼지, 곰팡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씩 여러분들 시험에서 다음 중에서 실내 공간 오염 물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았을 때 어떤 내용을 조심을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요, 대기에서. 그죠? 그래서 공부를 차츰차츰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물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 종류를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NO예요, NO. 자, NO라는 물질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NO2는 산소가 두 개라고 그래서 이산화질소라고 해요. 그럼 NO는 산소가 하나니까 일산화질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기 중에 보시게 되면 실내 공간 오염 물질 중에서 이산화질소라는 NO2는 있는데 NO는 없어요. 그래서 NO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럼 NO가 보기 중에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NO2는 있는데 왜 NO는 없느냐? 우리가 발생원에서 특히 이제 연소에 의해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연소에 의해서 바로 배출됐을 때는 NO와 NO2의 비가 90대 10으로 NO가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 NO는 배출이 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NO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실내에 존재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은 NO가 아니고 뭐가 되느냐면 N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내 공간 오염 물질의 종류에서는 NO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는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면 보통 대표적인 게 NO거든요. 그래서 NO가 보기에 나오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에 보시게 되면 빌딩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빌딩 증후군이란, 빌딩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의 공간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존재를 했을 때 뭐 두통이라든지 뭐 피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발생을 우리가 빌딩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빌딩 증후군이라는 것은 도시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사람들이 주로 주거하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인들의 새로운 질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내 오염 물질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실내 오염 물질 중에서 라돈이 나와 있는데 별표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말은 라돈이 그만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라돈에서 별표 친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제가 그 별표 친 내용을 조금 더 쉽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기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라돈은 방사성 물질이에요. 방사성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자연계에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측정을 해보면 라돈이 측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이 라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지하실,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라돈입니다. 자,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자연계에 널리 존재합니다. 자, 특징은 무색, 무채예요. 대부분이 보면 무색이고 무치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색이라는 게 포인트로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액화되어도 색을 띠지 않아요. 자,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시험에서 오답으로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며 무색무취의 기체인데 액화되면 청색을 나타낸다, 또는 푸른색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틀렸어요. 그래서
애초에 라돈이라는 물질은 무색이고 묻히면서 어떠한 조건을 가해준다 하더라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무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액화라는 것은 뭐냐면 기체 상태를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피를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조절을 해서 기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만드는 것을 액화한다. 그러면 1번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무색 불변의 법칙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색인데 액화를 시켜도 색깔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색 불변의 법칙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보다 9배 무겁다고 그랬어요. 자, 공기보다 9배 무거워요. 정확하게 9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공기의 분자량이 29 정도가 돼요. 그러면 라돈의 분자량은 29 곱하기 9가 되는 거죠. 거의 한 280 정도가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환기시설이 불량한 지하실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면 발생이 됐을 때 가벼운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통풍구를 통해서 쉽게 희석이 될 수 있는데 라돈이라는 물질은 공기보다 9배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이 전부 다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보다 9배 무거우니까 당연히 바닥에서 우리가 환기를 시킨다 하더라도 쉽게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주로 건축 자재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거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불활성 물질입니다. 자, 여기서 건축 자재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리고 화학적으로 거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자, 그리고 불활성 기체예요. 여기서 불활성 기체라는 것은 활성이라는 것은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불자가 들어가게 되면 활성, 다시 말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소리죠.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물질을 정리를 하면 안정한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물질하고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화학적으로 거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불활성 물질이다. 또 불활성이라는 말을 불자 대신에 비라는 말을 쓸 수도 있죠. 비활성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을 정리를 하게 되면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결합하지 않는다. 다른 물질과 결합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다른 물질로 바뀌지도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노출되면 주로 우리가 지금 대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관계되는 모든 물질들은 주로 어디를 통해서 흡입이 될까요? 호흡기죠. 그래서 특히 코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유입이 되죠. 그러면 호흡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호흡기에 관계되는 질환. 그럼 호흡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죠? 마지막 종착역이 폐입니다. 폐. 그래서 폐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맨 처음에 폐포에 침착되어 있어서 폐포에 영향을 주고 차츰차츰 폐를 망가지게 해서 결론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은 전부 다 폐암을 유발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일반적으로 흙이나 시멘트, 콘크리트, 대리석 등에 존재하면서 공기 중으로 방출돼요. 그래서 자연계의 방사성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흔히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발생원이 흙, 시멘트, 콘크리트, 대리석.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자연 방사성 물질 중에 하나로서 사람이 가장 흡입하기 쉬운 가스상 물질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건축 자재들은 전부 다 우리가 실제로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 자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콘크리트, 그 다음에 목재, 바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흡입할 수 있는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발견된 약 70여 가지의 자연 방사성 물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감기라는 것은 뭐냐면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돈 같은 경우에서는 반감기가 며칠이냐면 3.8일이에요. 그래서 3.8일이 되면 농도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라늄과 라듐은 아렌이 라듐을 나타내는 원소 기호죠. 222의 발생원에 해당하고 반면에 농도의 단위, 다시 말해서 라듐의 단위는 BQ/m의 삼성. 여기서 BQ라는 게 베크렐입니다. 베크렐. 그래서 항상 대기는 1m의 삼성 중에 얼마만큼 단위로 존재하느냐. 라돈 같은 경우에서는 베크렐로 존재하기 때문에 BQ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규편에 가시게 되면 라돈에 관계되는 내용의 기준치가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기준, 장소에 관계없이 라돈 같은 경우에서는 기준치를 얼마로 적용하느냐 하면 148 베크렐, 다시 말해서 1m의 삼성당 148 베크렐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지금 그래요.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돈이. 자, 따라서 중요하니까 예제 문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죠? 자, 실내 오염 물질인 라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일반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폐암을 유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호흡기에 관계되는 질환, 그리고 폐암이죠. 그리고 나번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며 주로 건축 자재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다음에 흙 속에서 방사선 붕괴를 일으키며 화학적으로 거의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소리는 불활성 기체, 다시 말해서 안정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라반의 라돈은 무색무취의 기체로 액화되면 갈색을 띈다고 그랬어요. 자, 무색무취 맞는 말입니다. 자, 무색무취는 맞는 말인데, 자, 여기서 액화가 된다 하더라도 무슨 색깔이 되는 거죠? 무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무색 불변의 법칙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반감기가 5.8일이 아니고 얼마예요? 3.8일간입니다. 그리고 라듐의 핵분열 시 생성되는 물질,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뭐 흙이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선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면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건축 자재로 성면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학교 같은 데 보면 천장을 우리가 건물이나 학교 같은 데 보면 천장을 성면 재질로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면이 부식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식되어서 하나씩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부식되면 이제 하나씩 찌꺼기가 떨어지잖아요. 그 자체가 인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자, 성면의 특징에 보면 성면을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덩축형, 그리고 판형, 섬유형으로 나타내는데 섬유형이 인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성면 같은 경우에서는 왜 우리 주변에 많으냐? 열 차단에서는 가장 뛰어난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건물을 지었을 때 열 차단제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폐암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는 아주 유독한 물질이죠. 그래서 1급 발암성 물질입니다. 성면은. 3번에 보시면 자연계에 산출되는 길고 가늘며 강한 섬유상 물질로서 내열성, 그리고 불활성, 그리고 전련성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서는 아주 뛰어난 재료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게 되면 성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화화된 규산염 광물의 총칭이고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크리스탈의 색깔이 백색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면을 크리스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백성면. 5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발암성의 순서예요. 다시 말해서 독성의 순서거든요. 성면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색깔이 원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피해를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료를 먹었을 때도 커피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원색에 가까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줘요. 그럼 이게 유해하냐? 그런 유해성이라기보다는 습관성을 만드는 거죠. 카페인이, 특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카페인 때문에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거든요. 그게 실제로 보면 인체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영향이에요. 그래서 원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피해를 많이 주니까 청색이 피해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갈색, 황색이 되겠죠. 그리고 백색, 온성면. 따라서 순서를 보면 청성면, 갈색면, 온성면 순서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에 성면이 많이 존재를 하느냐면 건물이 낡은 경우나 해체 공사 시에는 성면 먼지가 공기 중에 보유하므로 노동 재해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면을 해체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방호복이라고 그러죠. 방호복을 입고 성면에 대한 노출이 있으면 안 되죠. 피부라든지. 자, 그리고 7번. 먼지의 모양 중에서 다른 두 축이 매우 짧은 길이를 가진 반면에 한 축이 매우 긴 먼지 형태로 최근에 성면의 흡입에 의해서 건강상 유해가 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태가
섬유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도 말씀드린 것처럼 덩축형이나 판형이나 섬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섬유형이 피해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성면 폐정에 성면이 폐에 축적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면 폐정이라고 합니다. 용혈 작용은 성면 내의 마그네슘에 의해서 발생되며 적혈구의 증가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를 했을 때 다음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적혈구의 증가 대신에 적혈구의 감소로 보기로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면에 폭로되어서 중피종이 발생되기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폐암보다 긴 편이나 20년 이하에서 발생하는 예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중피종을 일으키든지 폐암을 일으키든지 거의 직업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면이 이제 폐에서 정상으로 나타나는 다시 말해 성면에 의한 질환을 성면 폐정이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보면 성면 먼지의 흡입으로 주로 이제 성면 먼지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겠죠.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폐포에 침착이 되어서 폐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성면 먼지 흡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진폐의 하나이며 기관지나 폐포 등의 염증 및 섬유화를 유발하고 여기서 이제 섬유화라는 것은 섬유질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섬유질처럼 하나의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섬유를 형성하는 다시 말해서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흉막의 비유화 및 석회화 등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비가역적이며 성물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엽에 주로 발생하며 흉막을 따라서 폐중엽이나 설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면 폐증 같은 경우에서는 전이성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는 것이 3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을 놓고 보면 전이성을 가진다는 소리일까요? 가지지 않는다는 소리일까요? 성면 폐증은 전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면 폐증에서 전이성을 가지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폐하엽이에요. 아래쪽. 그래서 폐하엽에서 일단 발생을 해서 중으로 가서 끄트머리로 갑니다. 설엽. 그래서 폐하엽, 폐중엽, 설엽으로 퍼져나가서 다시 말해서 전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대한 내용을 4번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폐의 성면화는 폐조직의 신축성을 감소시킵니다. 폐조직의 신축성, 폐가 말랑말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축성을 감소시킨다는 소리는 그만큼 딱딱해진다는 소리예요. 가스 교환 능력을 저하시키죠. 특히 산소를 받아들이고 CO2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교환의 능력을 거의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혈액으로서의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폐에 관계되는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면 폐증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성면 폐증은 폐의 성면 분진 침착에 의한 섬유화이며 흉막의 섬유화는 무관하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성면 자체가 폐에 도달을 해서 쌓여 있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자, 그리고 성면 폐증은 폐 상엽에 주로 발생하며 전이는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어디라고 그랬죠? 폐 아래쪽, 폐 하엽에서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폐 중엽으로 가서 설엽으로 전이가 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답은 폐의 섬유화는 폐 조직의 신축성을 감소시키고 혈액으로서의 산소 공급을 불충분하게 합니다. 폐 자체가 산소를 교환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폐가 망가졌기 때문에 산소의 교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면 폐증은 비가역적이며 성면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시험에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시험 문제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오답을 출제를 할지를 예상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응용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폼알데하이드예요. 자, 폼알데하이드를 나타냈을 때 HCH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상당히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상온에
내서 무색의 가연성 기체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상온이라고 하면 몇 도에서 몇 도를 상온이라고 할까요? 15에서 25도씨를 상온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가연성 기체라는 것은 주로 CHS, 여기에 O나 N이 포함되어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탈 수 있는 성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탈 수 있는 성분을 가연성 가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CHO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성분, 가연성입니다. 가연성들은 화재에 주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자극성 냄새를 가진 기체로서 점막을 심하게 자극해요. 이렇게 자극을 심하게 한다는 소리는 독성이 크다는 소리일까요? 독성이 낮다는 소리일까요? 독성이 큰 기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비중이 약 1.03, 공기의 비중은 1.0. 그래서 공기의 비중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보다 큰 기체는 무겁고 1보다 작은 기체는 가볍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1.03이니까 거의 공기보다 약간 무겁죠. 비슷하지만은 그래서 아래쪽으로 체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메탄올이라고도 하고 알데하이드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메탄올의 산화 반응으로 만들면 보통 37%의 수용액인 포르말린으로 시판되죠.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주로 6번이 중요한데 주로 어떤 원료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많이 쓰느냐면 방부제나 옷감, 잉크 등의 원료로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공업들이 어떤 공업이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피혁 그리고 합성수지 공업이에요. 그래서 5번은 6번이네요. 6번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피부나 눈 및 호흡기 계열에 강한 자극 효과를 가지며 폐부종과 알레르기성 피부염 및 직업성 천식을 유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부제로 주로 이용되죠. 그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 폼알데하이드예요. 그러면 폼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형태로 시험에서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에서 출제하는 내용은 별표를 쳐놨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특히 2번 같은 경우에서 비중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예제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예제를 보시게 되면 상온에서 무색이며 자극성 냄새를 가진 기체로서 비중이 약 1.03인 오염물질은 가번의 아황산가스, 나번의 폼알데하이드, 다번의 이산화탄소, 라번의 염소. 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화학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황산가스는 SO2, 폼알데하이드는 HCHO,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CO2, 그리고 염소는 Cl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비중입니다. 비중. 자, 우리가 기체의 비중을 계산했을 때 풀이해 보시면 기체의 분자량에서 공기의 분자량을 나눠줘요. 자, 그러면 기체의 분자량이 지금 1.03이에요. 공기의 분자량이 29예요. 그러면 이 공기의 분자량 29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기는 기체의 기준물질이기 때문에 기준물질에 해당하는 값들은 분자량, 비중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기체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기체의 분자량이 얼마가 되죠? 약 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30이 나오니까 보기 중에서 분자량이 30인 물질을 찾으시면 돼요. 자, SO2에서 S의 원자량이 30입니다. 산소는 16자리가 2개, 그래서 64가 돼요. 그리고 폼알데하이드는 H의 원자량이 1입니다. 자, 더하기 탄소는 12, 수소 1, 산소 16, 그래서 30이에요. 그리고 CO2는 탄소가 10입니다. 그리고 O가 16자리가 2개, 그래서 44예요. 염소는 35.5죠. 35.5짜리가 2개. 그러면 얼마죠? 71. 따라서 지금 비중이 1.03짜리는 분자량이 30이니까 30짜리를 찾으면 폼알데하이드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중이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서 비중이 나오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에요. 자,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말 그대로 휘발이 되기 때문에 냄새를 나타내는 물질들이 대부분 휘발성 유기물질이죠. 자,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NMHC라고 하고 그리고 할로겐족 탄화수소 화합물, 알코올, 알데하이드, 케톤 이런 물질들이 냄새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에요.
자, 별표친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4번에 보시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VOC라고 표현을 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다양한 배출원에서 배출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죠? 유기용제입니다.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유기용제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톨루엔, 그리고 크실렌, 에틸벤젠 순서,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마취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부분은 벤젠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유기용제의 인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보면 벤젠은 혈액에 대한 독성 작용이, 그리고 에틸벤젠은 신경계에 대한 독성 작용이 강한 게 특징이죠. 그래서 벤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팁입니다. 팁에 보시게 되면 건축 자재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 물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건축 자재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 물질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아닌 걸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꼭 암기해 놓으세요. 자, 첫 번째 성면, 그리고 라돈,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 네 가지가 건축 자재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 물질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